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독립운동이죠. 3.1운동과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주제 53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3.1운동으로 인한 결과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기 때 우리의 독립운동의 어떤 중심축의 역할을 해줬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성장과 또 굉장히 어떤 침체기에 놓여져 있었던 상황, 그리고 이걸 다시 도약시켰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에 나오면 금방 맞추실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국내외적 그리고 이제 국제적 상황이라든지 국내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배경과 그다음에 이 3.1운동이 이후에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이나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3.1운동이 일어났던 국외 정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3.1운동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던 이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닌을 주축으로 했던 이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와 농민의 어떤 정부가 최초로 탄생을 하게 돼요. 요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20년대 어떤 독립운동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레닌이 뭐라고 했냐면 세계의 약소국, 민족 해방의 운동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요. 즉 어떤 저런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은 사회주의를 곳곳에 좀 영향력을 많이 끼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 이런 국제적 분위기. 자,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회의, 파리 전후 처리에 대한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요. 근데 여기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느 민족이나 정치적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가요. 우리한테 굉장한 이거는 기회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아주 이걸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여운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운형을 주축으로 해서요. 우리가 지난 10년대 독립운동사 할 때 나왔었거든요. 바로 이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신한청년당이 사실 이제 문서상의 조직체예요. 저렇게 딱 조직이 된 다음에 파리 강화회에 영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이 영어를 잘했던 김규식을 대표로다가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국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주에서 무호 독립선언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도쿄, 일본 도쿄에 있었던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28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국내에도 일본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극심하게 좋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억압적인 통치 체제에 눌려 있었던 우리 민중들, 무단 통치 시기 때 어떤 그런 반발이 굉장히 좀 고조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고종이 갑작스럽게 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돌게 되냐면 저 고종이 의도적으로 고종을 사망시켰다. 독살설이 돌게 돼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윤치호의 일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실제로 이 고종의 건강 상태는 꽤 양호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먹었던 식혜 그리고 뭐 커피 음료를 마시고 나서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실제 시신을 살펴봤는데요. 그 시신의 팔다리가 아주 급속도로 굉장히 이렇게 부패하면서 부풀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입안을 이렇게 정돈하는 그 과정 속에서 봤는데 고종의 이렇게 이빨이 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독살설의 무게 비중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립운동이 계획이 되는데요. 이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섰던 이제 단체들은 천도교를 비롯한 이런 종교단체들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사의 날짜는 언제 잡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짜.
그리고 굉장히 이들의 어떤 울분을 토할 수 있는 날, 그게 바로 언제냐면 고종의 장례식의 날짜를 맞췄어요. 그래서 고종의, 여러분 요거 가지고 장난을 좀 잘 치거든요. 자,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독립운동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요. 최남선, 한용운 공약 3장을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저 최남선은 민족대표 33인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변절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천재로 손꼽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때 당시에는 지식인들층 중에서도 저렇게 이제 변절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이 민족대표 33인은요. 중식지 우리 태화관에서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낭독하는데 자진신고를 해서 결국에는 잡혀 들어가게 돼요. 당시에 사실 이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이들의 어떤 합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소식이 없어서 결국 이들은 이 대표들에게 이 선언서를 받아가지고 독자적으로 결국에는 이 탑골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되고 이 만세 시위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어요. 민족대표 33인은 왜 이렇게 그냥 좀 무력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무력하게 그냥 이렇게 바로 이 경찰서에 이렇게 잡혀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문점이 남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여기에도 좀 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들의 어떤 민족대표 33인은요, 그냥 사실은 평탄하게 살 수도 있는 꽤 괜찮은 집안의 자제들, 지식인들 층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모여서 낭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어떤 결심이 따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이들이 민중하고 그리고 이런 농민, 노동자 계층 이런 시민들하고 같이 합류했을 때 굉장히 어떤 이런 게 이제 유혈 사태, 폭력적인 어떤 운동으로 좀 변질이 되고 이들이 좀 다치진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직은 이 시기까지는요. 우리가 이 신분제라고 하는 공식적인 신분제는 철폐가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지배층과 그 다음에 이 지식인들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들의 어떤 교화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이런 농민층, 노동자층 이런 어떤 차별 구도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역량에 대한 의심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같이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종의 인산일에 맞춰서요. 이렇게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은 시작이 되고요. 만세 시위는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도시에서 많이 확산이 되니까 휴교령이 내려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 학교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요, 전부 이제 자기의 고을로 돌아가게 돼요. 고향으로.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지금 서울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곳곳에 이런 어떤 독립의 만세운동의 바람이 불게 되는 역할을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또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유관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농촌으로 확산이 되고요. 점점 시위 계층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비폭력적 운동, 만세 운동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무력적인 저항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일본에 대한 탄압도 굉장히 더 심해지겠죠. 이후에는 이제 만주, 미국, 일본의 해외까지 만세 시위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요. 자, 일본의 탄압이 얼마나 굉장히 잔악무도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사건이에요. 바로 수원에서 화성에서 일어났던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이제 이들의 이제 어떤 무력적 저항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요. 일본도 만만치 않게 대응을 아주 강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수원에 있는 이 제암리의 교회당에다가요. 15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을 다 가둬놓고요. 앞뒷문을 잠그고 여기에서 총으로 완전히 이들을 다 사살하는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대표적인 어떤 이런 무차별 학살.
그리고 또 이 유관순 열사, 그렇죠. 천안 지역에 우리 아우네 장터에서 결국 이 만세 시위를 또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저 유관순의 나이는 17, 사망하실 때 18세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유관순 열사는요, 이런 어떤 만세 운동을 하는 도중에 자기의 부모님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본 경찰에 의해서 부모님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요, 왜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옥중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며, 막 해서 정말 수감 생활을 하는 도중에서도요, 이게 사실은 좀 위축되고 굉장히 두렵고 여성의 몸으로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작고 여린 학생 신분으로서의 이 여성이 수감 생활을 하는 도중에서도 그렇게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치고 심지어는 재판도 거부를 했다라고 해요. 감히 우리가 내 땅에서 내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훔친 저 일본이 와서 나를 재판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재판을 받을 것은 내가 아니라 재판장인 너다라고 하면서 재판장 앞에 자기가 앉고 있던 의자를 재판장한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이런 사례는 또 굉장히 유명한 또 일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극렬하게 저항하는 유관순 열사는요, 이화학당의 이제 교장 선생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시신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또 유관순 시신의 훼손설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일본의 잔악한 그런 만행들이 또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3.1운동의 의의는요, 이거는 가장 굉장히 좀 큰 영향력은 뭐냐면 이 3.1운동을 통해서 민중들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들은 우리가 교화해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지배층의 입장에서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 이렇게 나라가 힘든 상황이 되자 각계각층에서 다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신분을 막론하고 다 쏟아져 나와서 같이 동참한 거족적인 만세운동이었어요. 굉장히 큰 역사적 의의가 있고요. 일본의 통치 방식에도 굉장히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문화 통치를 실시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요. 더 이상 폭력적으로 이들을 짓밟는 것으로는 이들을 뭔가 억압한다거나 이들을 회유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겠구나.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량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들을 이제 결집시켜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이 만세운동을 벌일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만세운동은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요. 중국, 역시 일본의 침략받고 있는 이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도, 영국의 식민지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이 인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당시에 총리였던 네루는 옥중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 자신의 딸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요. 근데 이제 그 편지 중에 일부 중에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의 어떤 이 3.1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저렇게 작은 한반도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저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극렬하게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을 봐라. 그리고 유관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들을 좀 본받아라 하고 옥중 수감 생활을 하면서 딸에게 그런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은 해외의 다른 약소국으로 피해받고 있는 이런 여러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3.1운동은요. 수험적으로 떠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쭉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앞에서 처음에 포인트를 잡아드린 것처럼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보시고요. 그래서 특히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떤 그 영향, 그래서 그 영향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임시정부의 모습을 좀 볼게요. 자, 임시정부는 처음에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임시정부가 곳곳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 임시정부는 연해주,
자, 그다음에 상하이, 그리고 한성정부,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고 있는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분산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며 법통은, 정통성은 어디의 것을 담아서 우리가 그걸 계승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많은 고민 끝에서 위치는 어디로 삼게 되냐면 바로 이 상하이를 중점적으로 해서 삼게 됩니다. 위치를.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여기에는 이제 외국 공사관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독립운동의 방향성은요. 약간의 외교적인 입장에서 바로 이런 외교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강조가 됩니다. 만약에 무장투쟁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면요. 임시정부를 이쪽보다는 무장투쟁을 좀 활발하게 벌일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만주나 간도 일대에 잡았을 수 있겠죠. 법통은 한성정부의 법통, 그리고 이렇게 연해주도 합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처음으로 이제 단일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상하이에서 삼권 분립에 입각한 임시정부가,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대통령, 특히 어떤 외교적 입장에서 활발하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국무총리에는 이동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비밀 행정 조직이 있어요. 바깥에 있잖아요.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기 때문에 국내하고도 또 독립 자금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락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 자금 받을 수 있는 연통제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기관인 교통국 같은 것들, 이런 비밀 행정 조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사실은 재정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채를 발행을 해가지고요. 이 공채를 담보로 해서 사실은 독립자금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군자금을 모금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을 마련을 했었다는 거. 외교활동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두 곳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프랑스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미국에 설치를 해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자, 문화활동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요. 독립신문 기간지 역할을 하고요. 참고로 독립신문은 우리가 독립협회 독립신문이 있어요. 근데 그 신문하고 이 기간지 역할을 했던 독립신문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신문이에요. 이렇게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임시 사료 편찬에 두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또 정리를 하는 이런 문화활동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았던 임시정부가요. 위기 침체기를 맞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침체기로 떨어지는 시기 연도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923년이에요. 바로 이 시기 때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다.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뭔가 중요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그럼 그 문제가 뭐냐? 살펴보니 이승만이요. 당시 이제 이 미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때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주로 1910년대 이제 후반부에서 이렇게 미주 일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저 이승만이 미국 정부에다가 이 국제연맹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국제적인 평화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체, 저 국제연맹에다가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해달라라고 하는 청원서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무렵 시점에 그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지도층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 일본의 식민지에 놓여져 있고 우리나라 독립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저런 청원서를 보낼 수가 있느냐. 굉장히 분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됩니다. 물론 의견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저 문제가 이 시점에 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다는 거, 임시정부를 분열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탄압으로 또 연통제라든지 교통국 같은 것들이 다 발각이 되면서 또 와해가 됐어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이거 임시정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논의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임시정부 완전히 다 갈아엎자. 그리고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창조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 의견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유지는 시키지만 뭔가 우리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만 보완해서 가자라고 하는 개조파들 사이에 좀 극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창조파 쪽에서는 신채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개조파 쪽에서는 안창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논란 속에서요, 이게 제대로 합의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임정에 있었던 여러 인사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지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굉장히 사실 침체기죠, 이 시기 때. 그러다 이런 어떤 침체기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이가 있었으니, 우리가 이제 또 한 그룹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현상 유지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이제 이후에 임시정부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세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승만은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승만 탄핵, 그리고 2대 대통령 박은식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이후에 임시정부는요, 여러 번에 걸친 이제 개헌을 하게 돼요. 체제 자체를 계속 바꿉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 볼게요. 요거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요 한쪽에다가 좀 해보게 되면, 자, 1919년 대통령 중심제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들어왔고요. 자, 그런데 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이승만은 탄핵을 하게 되고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1925년에 2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2차 개헌 시기 때는요, 대통령한테 힘을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좀 힘을 낮추자. 어떤 체제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내각 책임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내각의 그 힘으로 좀 분산을 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27년이 되면 3차 개헌, 임시정부가 체제 변화, 정치 체제에 대한 변화를 3차 하게 되는데 1927년입니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바꾸게 되냐면 국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무렵이 되면요, 임시정부의 주요한 인사들이 사실 많이 떠나가게 되고요. 굉장히 침체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몇 안 남은 이런 임시정부의 인원들을 말하자면 이제 장관급을 다 일일이 시켜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요거를 조금 미리 들어갈게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별도 정리하시는데 한번 쭉 이렇게 나누시고요. 1940년이 되면요, 바로 이런 어떤 임시정부의 침체기에 놓여져 있던 임시정부를 다시 끌어올린 이가 누구였냐면 바로 김구였다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4차 개헌이 되면은 이게 이제 주석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 주석에는 김구가 총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방 직전이죠. 1945년 해방이에요. 44년이 되면 이때 5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주석, 부주석제로 나누게 되면서 여기에서 김구하고 김규식이 같이 함께 임시정부를 끌어가는 이런 체제로 놓여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 5번에 이루어지는 개헌은요, 여러분 요거는 잘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한바닥에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에 미리 좀 알려드리면, 요렇게 이제 주석제 김구가 이끌고 가게 되는 요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31년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중국 쪽으로부터도 이 임시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40년의 주석제, 해방 바로 직전의 주석, 부주석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 자, 볼게요. 다시. 그래서 2차 개헌, 3차 개헌 넘어가서 31년에 한인애국단 조직을 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봉창, 윤봉길의 어떤 그런 의거 활동, 바로 이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면서요, 적극적인 또 중국 쪽의 어떤 주목이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임시정부 역시요, 이렇게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31년 한인애국단을 조직하면서부터. 자, 그런데 이제 이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하이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난 다음에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활동이 있게 되니까 일본의 탄압은 더욱더 극렬하게 심해져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요 시점부터는 임시정부가 이동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피해서 결국에는 더 이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 충칭에 40년에 정착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여기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우리는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서 이 안쪽까지 결국에는 정착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충칭에 정착을 해서 4차 개헌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독립군이죠.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의 지청천 그리고 김구 등이 충칭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의 마지막 정말 이제 우리가 쟁취하는 독립을 꿈꾸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와서 보실게요. 31년에 한인애국단 그리고 쫓겨서 어디에 정착한다? 충칭에 정착해서요. 이 40년의 주석제 체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렵에 또 건국강령이 발표가 돼요. 조소왕의 삼균주의다. 조소왕의 저 삼균주의는요. 결국에는 이 조소왕의 어떤 건국강령은 4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처음에는 초기에 틀을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완성체 이렇게 삼균주의로 완성하게 되는 것이 충칭에 정착한 이 충칭 임정에서 탄생이 되는데 자, 이 삼균주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균, 족균, 국균이에요. 우리가 인간, 개인 간의 어떤 평등, 그 다음에 나라 간의 평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인류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갖춰야 된다. 바로 개인 간, 민족 간, 나라 간의 어떤 이러한 균등과 이 개인의 모습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정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균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정치적 균등은 누구나 참정권 가질 수 있는 보통선거, 그리고 경제는 어떠한 그런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국유화, 그리고 교육은 누구나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어떤 균등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충칭 임정에서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4년에 5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충칭 임정과 그 다음에 상하이 임정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침체기를 맞이했다는 거. 이런 거 정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민족운동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쭉 내용을 보시면 정오가 가까워 오자 민족 대표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 33인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4인은 참석하지 못했고요. 태화관에서 태극기가 걸렸다. 일동은 근엄한 자세로 태극기를 향하여 경례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 생략을 하게 되고 선언서 100장을 탁자 위에 놓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들의 대한독립 만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3.1운동이죠. 자, 그럼 볼게요. 배경이죠. 여러분 역시 문제 출제 배경이 됐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하였다. 그래서 아니죠. 요거 순종 아니고 고종입니다. 순종이 사망하였다. 요거는요. 여러분 60만세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이 정우의 선언을 발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 정우의 선언은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간회가 탄생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디귿.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요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만주에서도 독립선언서 나왔고요.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요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 자, 본 국민대표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정 대회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녀서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이게 벌어졌다는 거죠. 임정에서 벌어진 거죠. 국민대표회의. 요거를 이제 시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연도를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1919년에 통합된 이 임시정부가 나왔죠. 상하이를 위치로 삼아서. 그런데 23년에
침체기를 겪는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탄핵당하고요. 박은식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된다는 거.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주제 54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본의 문화 통치와 경제 수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파트는요. 일본의 1910년대의 무단 통치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을 어떤 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았던 이 무단 통치와는 다르게요. 이 문화 통치 시기는 조선인의 문화와 관습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간다. 이런 방침을 두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문화 통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조선인들을 기만하는 기만 통치예요. 그래서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책과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속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겉과 속 두 가지 면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거고요. 1910년에 일제강점기 시기 때 경제수탈에는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다면 이 20년대 와서는 경제수탈에서는 쌀을 증식시켜서 다 빼앗아가요. 바로 산미 증식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3.1운동 끝나고 나서요. 여론이 안 좋아요. 일본의 내부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이 조선인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통치하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통치 방침을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 들어온 총독은 사이토예요. 사이토. 근데 그냥 정말 사이코 같은 총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주 우리를 정말 여러분 그냥 대놓고요. 대놓고 이렇게 폭력하고 대놓고 이렇게 나를 미워하면 내가 알기가 쉽죠.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문화 통치는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민족을 분열시킨 정치예요. 그래서 저쪽에 회유를 당해서 이 내부적으로 완전히 이간질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이토가 총독으로 있었던 시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요.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예요. 친일파를 양성하고요. 민족을 분열시킨다. 자, 그럼 보실게요. 겉과 속면이 다릅니다. 다 이게 겉면이고요.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실상은 바로 이런 일본의 속내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당시 육해군의 군인 출신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뭐 이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총장이 이게 보통 경찰로 우리의 어떤 민중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군인이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를 폭력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이제 군인 말고 문관도 총독에 임명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땠다고요? 해방 후까지 한 번도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경찰제도. 군인경찰제 폐지하겠다. 헌병경찰제.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게 되면요. 경찰의 인원하고 장비가 늘어나게 돼요. 3배 이상 가까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완화시켜준 부분을요.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해서 여기에서 이들을 더 탄압을 해요. 저 치안유지법은 이 시기에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오죠. 그 레닌의 사회주의, 그 러시아 혁명하게 되면서 이제 이 레닌의 사회주의가 유입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겉으로 이 치안유지법에 들어가 있는 법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의 체제, 국채를 변혁하거나 체제를 바꾼다 이거예요. 체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 잡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과격하게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런 사회주의 쪽에 어떤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잡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는 거죠. 완화시켰으면 뭐예요? 이런 걸로 더 탄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문. 우리 무단 통치 시기 때는 신문 발행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언론 출판 이런 거 다 안 됐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20년대 문화 통치 시기 때 오게 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내용에 대한 검열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요. 일본의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불온하다라고 느끼면 그런 것들 다 삭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정간, 아예 신문사를 잠깐 멈추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폐간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탄압이 오히려 더 강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실 문화 통치의 핵심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방 행정체계에 있는데요. 지방 자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자면 조금 지식인들 층에게요. 일본인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일본인들이 지방에서 자치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지식인들 층을 해유해요. 그래서 실제로 해유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언제 독립이 되겠냐. 벌써 여러분 1920년 되면 우리가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돼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일본의 나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뒤에는 또 해방이 될지 20년 뒤에는 해방이 될지 이게 너무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그럼 일본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제의 범위 안에서 우리도 그걸 배우자. 그 시스템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실력을 키우자. 이제 이런 주장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지방자치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서 지방에다 도평의회, 부면, 협의회 이런 자문기구들을 설치해서 조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요. 자, 그런데 실상을 볼게요. 의결권이 없다.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열심히 회의를 해도요. 실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넨 떠들어라. 그리고 그냥 풀어라. 그리고 실제로는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문하는 기구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냐면 친일파. 그리고 재산이 얼마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그런 기준점이 다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산가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고 잃을 게 많으면요. 일본이 뭐 통치해서 들어오든 누가 통치해서 들어오든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회유하는 용도로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런 논리에 저걸 아주 논리적으로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광수예요. 이광수. 그 다음에 최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로 이렇게 합류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육정책입니다. 2차 조선교육령이 들어오게 되는데 시행되게 되는데요. 보통 학교가 무단 통치 시기 때는 조선인들 4년만 공부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6년으로 늘려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조선어 필수 과목 해주고 또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를 또 허용하게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실제를 보게 되면요. 주로 이제 조선인들은 초등이나 실업교육을 하게끔 여기에다가 다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또 이렇게 대학을 설치하게 허용해줬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가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운동을 벌여요. 그런데 그 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본 쪽에서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시켜서 니네 그렇게 이제 대학교 다니고 싶고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마련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에는 조선인들이 다니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졸업생들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조선인들이 독립을 열망하는 걸 자극시키는 학문이라든지 이런 학과 같은 것들은 여기에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기술교육과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시켰다. 자, 경제 수탈입니다. 경제로 가서 보시면요. 자, 1900 무단 통치 시기 때 토지조사 사업. 자, 이 시기에는 쌀을 증식해서 빼앗아 간다. 일본의 공업화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 있는 사람 도시로 많이 몰려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 쌀이 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그다음에 식량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쌀값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어떤 일본의 국내적 상황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쌀을 만들어서 이걸 보완시킨다.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토지 개량이에요. 어떻게 개량하냐면 이것만 만들게 개량해요. 그래서 우리의 전 국토를 쌀이 가장 잘 생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단작화.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우리가 곡식을 먹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뭐 상품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일본을 위해서 뭐만 만든다? 쌀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식민 지배를 했다는 거죠. 경제 침탈을. 그 다음에 쌀을 많이 생산하려면 이 수리시설,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수리시설을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수리시설을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겠죠. 그런 걸 다 누구에게? 이 조선인 농민들에게 다 부과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런 반발심들도 많이 일어났었다는 거.
자, 그러면 실상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쌀을 열심히 증식을 시켜요. 근데 이게 계획했던 것보다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산이 안 됐던 목표량에 만약에 미달이 됐더라도 어떻게 한다? 목표량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목표했던 것만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조선인들이 먹어야 되는 쌀에서 그거를 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저 더 빼앗아 가는 거죠. 목표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 오히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소비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열심히 증식시키고서도요. 일본인들한테 다 갖다 주는 바람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소비량은 오히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만주로부터 잡곡을 받아가지고 먹게 돼요. 잡곡 수익량이 증가하게 됐다는 거. 자, 농민층들 수리조합비, 비료대금비 이런 것들 다 부과받으면서 생활은 굉장히 궁핍해지고요. 또 뭐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뭐 이들 굉장히 또 어려워지겠죠. 자, 그다음에 쌀 중심의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단작형 이런 농업 구조가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서 쌀값이 올라요.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막 붕괴가 되면서 이 쌀값이 올라서 이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데 산미증식 계획은 1940년에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산미증식 계획이 다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전쟁을 무자비하게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군량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산미증식 계획이 또 재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은 20년대 잠깐 중단이 됐다가 40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기타 산업침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슨 0이 붙으면 전부 1910년대예요. 그런데 이게 20년대 오게 되면 폐지가 되는데 자, 보세요. 회사령 없애요. 이게 없앱니다. 그럼 뭐냐면 회사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허가나 이런 거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신고하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 기업들도 이때 많이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신고제. 자, 그 다음에 관세가 이건 나쁜 거죠. 관세가 철폐가 되는데 일본 상품이 들어오는데 이게 무제한으로 들어오는 요거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본 상품 무자비하게 들어오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물건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목차만 봐도 아시겠죠? 친일단체 조직의 필요. 그래서 저들을 회유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통치식이다? 문화 통치식이다. 자, 1번. 한국인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 때려야 된다. 이거는 무단 통치죠? 자,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이 마련이 되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로 바꾸지만 이런 법들 마련해가지고 탄압 더 심하게 했다는 거. 자, 3번. 토지조사령, 토지조사 사업이죠. 자, 그 다음에 헌병대 사령관, 요것도 1910년. 자,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받아야 된다. 회사령, 요것도 1910년이죠. 자, 다음 밑줄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쌀 증산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했어요. 산미 증식 계획이죠. 자, 보시면 1번. 농광회사가 주도하여 추진하였다. 여러분, 농광회사는 우리 보한회가 황무지 개척하려고 하는 거를 저지했잖아요. 그래서 저 농광회사가 설립돼서 뭐냐면 저지한 이 황무지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개간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회사예요. 농광회사. 자, 추진 과정에서 수리조합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정답 2번입니다. 이게 다 비용이 누구한테 부과가 됐다고요? 막 소작농들한테, 돈도 없는 소작농들한테 저 수리시설 만드는데 그다음 비료 대금이나 이런 거 다 부과했다. 산미증식계획. 자, 태평양 전쟁 이후 군량미 조달을 위해서 시작이 됐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후에 우리가 이제 40년에 산미증식 계획이 다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처음에 산미중식 계획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일본의 어떤 공업화, 그래서 쌀이 부족 현상이 일어났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하와이 노동 이민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배경이 되었다. 요거는요, 대한제국기입니다. 하와이로 우리 사탕수수바 파인애플 농장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건요, 대한제국기 때 경제적으로 국내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가게 된 거고요. 자, 함경도와 항해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방공령 요거 들어가는 거는 우리 83년에 개정 통상장정, 여기에서 우리 원래 처음에 이 통상장정에서 무제한으로 양공이 유출됐던 거 여기서 한번 막아주죠. 방공령. 요거는 83년 개정 통상장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3.1운동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문화통치와 관련된 내용까지 배우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여러분 많이 배우게 된 거예요. 잘 정리하시면 여기서 적어도 이제 3문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